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쉽게 배워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소수점입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숫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0 더하기 10은 20입니다. 이런 숫자는 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정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5kg, 3.14m, 0.01mm 이처럼 소수점이 있는 숫자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얼굴을 분석할 때도 숫자를 사용하고 음성을 분석할 때도 숫자를 사용하며 사진을 분석할 때도 숫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대부분의 값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에 고양이가 있을 확률이 98.7%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이것을 0.987이라는 숫자로 저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목소리 특징이 0.23451이라는 값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소수값을 계산하면서 학습하고 추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는 무한한 크기의 숫자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숫자를 저장할 때 특별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 규칙이 바로 부동소수점입니다. 부동이라는 말은 떠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왜 떠다닌다고 할까요? 소수점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1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은 1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만은 1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를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매우 큰 숫자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과학적 표기법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컴퓨터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저장합니다. 부동소수점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부호입니다.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지수입니다. 소수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가수입니다. 실제 숫자 정보를 저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려주고 지수는 소수점을 얼마나 움직일지 알려주고 가수는 실제 숫자 자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P64입니다. FP64는 64비트를 사용하여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비트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입니다. 0 또는 1 둘 중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FP64는 총 64개의 비트를 사용합니다. 부의 1비트, 지수의 11비트, 가수의 52비트를 사용합니다. 가수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수가 크면 무엇이 좋을까요? 숫자를 더욱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1415965358979323814626 원주율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무한한 숫자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저장해야 합니다. FP64는 훨씬 더 많은 자릿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학 연구, 전문학, 기상 시뮬레이션, 유체 해석, 반도체 설계, 금융 계산 이런 분야에서는 작은 오차도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FP64가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을 달까지 보내는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차가 조금만 발생해도 수백 킬로미터 이상 목표 지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정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FP64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계산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전력 소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FP64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FP32를 살펴보겠습니다. FP32는 32비트를 사용합니다. 부의 1비트, 지수의 8비트, 가수의 23비트를 사용합니다. FP64보다 훨씬 작은 공간을 사용합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절반입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도 더 빠릅니다. 그래픽카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도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FP64보다는 정밀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공지능 작업에서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에 고양이가 있는지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일 확률이 98.73214%인지 98.7325%인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약간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밀도보다 계산 속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FP32가 오랫동안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딥러닝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와 모델은 FP32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픽카드 제조사들도 FP32 성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들도 기본적으로 FP32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FP32가 인공지능 세계의 공용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무엇이 더 많이 사용될까요? 전통적으로는 FP32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분한 정확도를 제공하면서도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공지능 데이터셋과 신경망 모델은 오랫동안 FP32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읽어보면 FP32로 학습했다는 표현을 매우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FP64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술 연구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수치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는 연구에서는 FP64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서는 FP32가 훨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FP32조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FP16이나 BF16 같은 더 작은 형식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FP64와 FP32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소수를 저장하기 위해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동소수점은 부호, 지수, 가수로 구성됩니다. FP64는 매우 높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대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계산 비용도 높습니다. FP32는 정밀도가 조금 낮지만 대부분의 인공지능 작업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FP64는 초정밀 현미경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FP32는 일반 카메라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숫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숫자를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적당한 정확도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공지능의 표준 데이터 형식은 FP3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FP64, FP32, FP16, BF16 같은 용어를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리는 오늘 배운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는 제한된 메모리 안에서 숫자를 저장해야 하므로 부동소수점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앞으로 배우게 될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